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2월도 어느새 다 갔고 3월의 첫 날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른바 색출에 나섰습니다.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살생부 명단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표, 기권표, 무효표를 던진 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후폭풍, 후폭풍.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아주 상세하게 취재가 잘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색출 나선 친명, 친문 세력과 반명 세력이 새 규합을 했다. 너네 일부러 그랬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명계에서는 침묵하던 다수의 첫 행동이다. 라고 일부러 그랬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어떤 분열의 시작, 서막 같은 느낌도 든다고 오늘 동아일보 썼습니다. 일단 친이재명계에서는 조직적으로 비명계들이 전화 돌리면서 표 모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색출하란 말 나오니 이게 민주당 맞냐?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익명투표 아니었던가요? 색출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살생부 리스트도 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색.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군요. 오늘이 3월 1일이니까요. 통합, 총선 승리, 개혁, 전통부수를 화두로 4인 4색 TK 민심 잡기 합동연설회의 키워드를 한국일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궤변할 시간에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후에 거물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른바 비대위원장감 인사들이 몸을 풀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답변은 경향신문 6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질문서 보강한다는 대통령실. 부실 답변은 어떻게 막나? 후보자가 거짓말로 답변하거나 부실하게 답변했을 때 이거 어떻게 검증할래? 라는 물음입니다.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실 답변할 때 어떻게 검증할 거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날. 오늘 서울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은 3.1절입니다. 104년 전 만세를 불렀던 그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울신문이 기사를 썼습니다. 3.1절 104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독립운동가 15명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이처럼 복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태극기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색출하라. 색출하라. 총선에서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색출에 나섰습니다. 살생부 명단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에서는 너네 일부러 그랬지 라고 의심을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친명계 쪽에선 제기했습니다. 더 강해진 원심력, 이게 사실상 가결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이재명계가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색출이라는 반이성, 비이성적인 행태도 이른바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하시라라는 요구와 압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원들 마음 알았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 심기일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심기일전. 이 말은 사퇴 거부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심기일전. 이 뜻은 뭘까요? 이재명 대표 기자들의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퇴하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칙 투명 좀 하실 건가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하겠다. 이 뜻은 김영주 의원님, 네.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물러날 생각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말하자면 그 본회의 직전에 한 기자회견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비명계 입장에서는 기자회견 내에 이번에만 좀 뭐 부결시켜 달라. 그럼 내가 내 거취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겠다. 그런 정도의 입장이 나왔으면 되는데 오히려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분은 끝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구나. 예. 그래서 오랑캐란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이번 그 표결의 결과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차피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내 공천권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또 혹은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다음 총선에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예. 일정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적인 힘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심기일전하겠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더 낮은 탓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예.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당내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 공세를 나도 간단히 하지 않겠다, 늦추지 않겠다, 꽃비를 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거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께서 그 조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 조직이 아니라 이 당 조직. 그렇죠. 예, 예. 이 조직 생활. 그 조직 생활은 자꾸 쌍방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조직 그렇게 말고 엮지 마시고 민주당 조직 생활을 오래 그럼요. 뭐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개파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의원들 친선 모임일 수도 있고. 사실 조직 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내부의 적.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내부의 적이 누군지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사실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의 적은 내 마음의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두 가지 가치, 즉 특권 내려놓기도 하나의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해야 될 시대의 과제고 이재명 대표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도 사실은
진짜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도 또 혹은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옛날에 과거에 17대 박창달 의원 체포 그냥 넋없이 다 붙자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후폭풍이 컸었죠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면 갈수록 결국은 자기 이익,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에서는 가장 큰 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주한 적은 아마 그걸 것이다. 친명계 중심으로 도대체 누가 찬성, 기권, 무효를 던졌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개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비교적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건 익명투표니까. 그런데 문제는 찬성을 던진 의원들보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찬성의 취지로 무효와 기권표를 던졌느냐. 이걸 찾아내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이와 같은 일들을 더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사법 리스크를 본회의장에서 언급했었죠. 들어보시죠. 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연설 이후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갔는데 찬성이 더 나온 겁니다. 가결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최소 31표의 대거 집단 반발 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게 잡아 31표라고 밝힌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박정호 의원님, 뭐 국민의힘에서 전부 다 가결했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국민의힘에서 뭐 최소한 5표 정도 부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그건 노웅래 의원 투표 때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아무리 봐도 저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부결 던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 뒤집어 보면 무서운 거예요. 민주당에서 더 찬성표가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31표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부표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5명에서 6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찌됐건 예정돼 있고 예견된 상황으로 흘러는 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내홍이라는 게 내상이 속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가 누구다라고 이제 사실은 내부에서 색출하는 작업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저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쭉 보면은 어쨌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버텨가려고 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흘러가다 보면 내용이라는 거는 계속 깊어가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강을 몇 개 건넜어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민주당은 조국의 강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거 있고, 지금 민주당은 예견됐던 대로 이제 제명의 강에 빠져 있는 건데 이거를 건너고 거기서 나오려면 저희가 탄핵의 강 때 경험을 비춰보면 내부에서 치유하고 내부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색출을 하고 아니면 또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버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간 지나갈 거고, 이거를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어려운 길로 점점 들어갈 거다라고 예견을 또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조간신문에서 민주당이 내분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반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하는 일종의 반격인 거죠. 함께 보시죠. 박성준 대변인이 일단 발끈했습니다. 이거 자율투표 아닌 기획투표 아니냐. 소위 비명계 니네 짰지 이거예요. 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상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표결 앞둔 주말에 별도 모임 갖고 다른 의견 표시하자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짠 것 같은데, 비명계? 친명계 일가, 찬성표 찍은 의원들 색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들이 누군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질문은 이제 전용기 의원에게 갑니다. 전 의원님,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비명계 플러스 친문 이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뭐 전화를 돌리거나 찬성을 던지자, 뭐 부결을 하자, 아니 무효를 하자, 기권을 하자 이런 어떤 일종의 의사 표현 내지 계획이 있었다라고 친명계에서는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뭐 독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한두 명의 통화로 발생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지금 친 이재명계에서는 일종의 좀 괘씸하다 내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뭐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의혹들이 결국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국에는 기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 어떤 분명히, 뜻입니까? 뭐 부결을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원내대표께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반발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기획 투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비단 속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색출해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색출은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강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내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끝 지점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친명계 그룹에서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기획 반란표가 나왔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선언을 이 이탈표 그룹이 한 거 아니냐, 비명계가. 이 대표가 공천 보장 약속했다면 이탈표 없었을 텐데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천권 보장 거래한 것 아니냐라며 사실은 더 반발했어요.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에 가서 찬성을 도모했다. 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내분의 시작, 그 끝점이다. 전용기 의원이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정말로 이거라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핵을 일정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그룹이 계획하에 했다라는 거네요. 뭐 탄핵까지는 안 되는 거죠. 탄핵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니까. 정치적 탄핵.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국회법을 갖다가 제가 봤더니 그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권표, 무효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권표, 무효표를 빼면 유효 투표소의 과반수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에 찬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때 출석 의원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기권표와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권표와 무효표는 실질적으로는 반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찬성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기권표와 무효표는 그 이 대표의 체포에 찬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 지니고 있는 거니까 반발표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뭐 김남국 의원이나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까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114조 2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반대로 이 투표를 갖다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김남국 의원 법조인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분당은 성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분당이 민주당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곁들여서 드려봤습니다. 색출하라. 누가 조직적으로 짠 것 아니냐. 이러한 반발, 비판 이에 대해서 그럼 비명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대표의 거취 결단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A. 미리 짰다는 건 말도 안 돼. 이심전심 통했을 뿐이다. 사실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짤 때는 어떨지 한번 보여줄까? 라는 얘기기도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한 비명계 의원은 하고 있어요. 비명계 의원 B. 침묵해오던 다수 의원이 첫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색출하라는 말은 끔찍하다. 체포안 또다시 오면 그때는 대표가 결단하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라고 당대표 거취 결단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이탈표 100표 나올 수 있다. 100표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분성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다음 체포동의안 또 오면 그때 100표 나온다. 반발표가. 그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거취 압박으로 많은 조간신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이 비명계를 단속 내지 규합하느냐 혹은 색출하느냐 아니면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느냐의 시간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반란군 살생부를 소위 돌리고 있습니다.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살생부가 돌면 굉장히 이건 압박이 되죠, 의원들에게. 어제 민주당 게시판, 제명인의 마을 등등 비명계 분류 의원 30에서 40명 이름, 전화번호, 사진이 포함된 민주당 살생부 명단이 올라왔어요. 비명계 의원실 측에 부결포 증거대라 문자와 전화가 폭주하기도 하고요. 이 명단에 있는 의원 상당수가 나는 부결을 했다라고 의사를 이 개딸들에게 밝혔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 부결했다 아니다 라고 소위 해명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비명계 의원 표결 결과 보고 더 이상 개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제 개딸들 두렵지 않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당신 못 찍었어. 문자 혹시 받았습니까? 저는 뭐 전화도 받기는 했습니다.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이런 압박 분위기가 있군요. 색출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대표가 소통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은 갈등을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조금 더 믿어보고 의원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비명계 의원님들이 뭐 100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표를 조금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가야 될 지점은 물론 뭐 대표에 대한 뭐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를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소신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총의를 모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속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투쟁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것이 권력투쟁이라면 더 최악수를 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 총의를 모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고 인신 구속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판사 출신 의원들이 PT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총의에 대한 의미는 좀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표결 직전에 본인 소신이 있었더라면 이 소신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결표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조금의 언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상처를 받는 동료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지점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 이번 투표만큼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잘 표명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게끔 많은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고 선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란 투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의 살생부 명단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의원들은 억울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부를 했는데 살생부 명단에 도니까 확 다음에 가해? 라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 같고 네. 본인들은 지지자들에게 나는 부를 했다. 명단에 좀 빼달라. 라고 좀 항의 내지 해명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 특정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공천줘야 한다. 이런 살생부를 돌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큰 핵심은 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더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을 양념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강하게 질타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수박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저러한 그 낙선 명단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가?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길이다. 오히려 개딸들을 해체하겠다.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겉으로는 말은 저렇게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압박에 대하여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큰 내부의 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개딸들 속에 누가 있는가?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가? 통진당 해산한 자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단순한 지지자층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서구에서도 저런 그룹이 있어요. 다만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는 정책에 투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견인해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에 대한 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앉혀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금도를 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혹 내지는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전윤규. 네, 뭐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사실 저 명단이 이렇게 사실처럼 하고 있는데 저 명단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조직 얘기 아까 했지만 박수석. 사실은 민주당 내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행주영님이 동탄의 아들도 의심스러운데 저 동탄의 아들. 정법전도 뭐 이러고 있어 이게 조직이 굴러가겠어요? 근데 그 아까 민주당이 지금 50년, 70년 얘기 정당의 역사의 정당을 얘기하는데 그 계열의 큰 정치인들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거 유추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저러고 계셨을까? 던지면 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도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대표직을 던지고 당을 수습하자고 했으면 한다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어려운 직면을 이렇게 해서 쟤도 의심스럽고 여기도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으로 굴러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정치인의 그 선택,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아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관련된 한 장면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면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면전에서 성경을 읽은 친문. 지난달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의원들과 오찬을 했는데 한 친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 있지만 길게 하지 않겠다라며 휴대전화 앱을 꺼내서 성경 앱을 누르고 마태복음 27장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친문계 의원이 읽은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부분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정법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봤어요. 아침에 읽어서? 네네. 그런데 27장이 66절이에요. 66절. 네, 대개 성경이 한 20절에서 한 30절 사이인데 예. 이 66절이니까 다른 성경보다 한 2배, 3배 정도 길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은 네네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많아요. 기니까.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양심의 자책을 받고 자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 이야기 나오고 예수가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죽고 그리고 동굴에 시신이 안치된 내용까지 쭉 66절에 다 있는데 아마 저 66절까지 쭉 다 읽으려면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그거를 다 읽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66절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었을까 제가 곰곰이 봤더니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그 두 명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 둘 다 강도였잖아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하나가 예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럼 내가 한번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제가 이 그 구절을 갖다가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때 그 무슨 의원이 강모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재명 대표님은 스스로 무죄라고 강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방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영장 실질 심사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무죄 결백을 입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기각시키면 당도 살고 본인도 살고 한꺼번에 일거 그 양득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그걸 안 하는 겁니까?라고 질책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 어허.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예. 27장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드렸다라고 하면 그 구절을 갖다가 읽어드렸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동아일보 기사를 꼼꼼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을 읽었다고요. 친문계 의원이. 그 33절 대목에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는 구절을 읽었다고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라는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마태복음 27장 33절 이게 표결 전이에요. 표결 전 이 대표 면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해골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구절을 읽은 연유가 뭘까요? 감옥 가라. 그런 거죠. 감옥 가라. 예. 그러니까 실질 심사에서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감옥 갔어도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 그래요? 네, 그게 사실 부활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뭐 실질 심사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끝이 뭐냐? 그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알아서 할게. 그런 겁니다. 여전히 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하더라.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40%가 넘는 사람이 여전히 사실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부결해야 된다고 하고 40%의 강력한 지지만 있으면요.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실질심사 받고 말하자면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오실 수 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정치적인 사망을 뜻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큰 정치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때 유인태 의원 말씀이 꾀죄죄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크게 두벅두벅 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건데 그래서 그 뒤에 오랑캐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라 라고 했는데 답을 보니까 오랑캐 얘기하면서 진지전 흥선대원군이 됐거든. 쇄국주의로 딱 빗장을 걸지 않고 나 못 간다. 골고다 못 넘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방금 언급하신 이재명 대표의 그 오랑캐 발언이 오늘 비명계의 초선, 재선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언급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듣고 반란표를 던졌다라는 건데 일단 이 대표의 그 오랑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이제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당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 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바로 이 발언,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저 발언 이후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이야기가 돌았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비명계 초선 의원, 저 오랑캐 발언, 체포한 부교를 계획 알려달라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 면담 잡았다가 저 오랑캐 발언 보고 취소했다. 면담 잡았다가 안 만났다. 말할 필요가 없다. 취소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중앙일보의 저 오랑캐 발언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랑캐, 박수석. 왜 민주당 비명계 초선, 재선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저 오랑캐 발언을 보고 면담을 취소하거나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소위 반란표를 던지게 될 마음을 품었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반란표를 직접 던졌는지는 뭐 모릅니다. 확인은 안 되는 건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전략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도 잘못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일말에 당을 위한 헌신, 희생의 정신이 있으면 이번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주면 내가 그다음에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나는 그냥 가서 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게요라는 답을 좀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총선도 대비할 수 있고 그동안 쭉 이어졌던 민주당이라는 것도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 면담할 때도 그다음에 저렇게 기자회견 하면서도 절대 나는 거취에 대해서 움직일 생각이 없고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검찰 독재의 이상한 일들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앞장서서 내가 나갈 거고 여러분 따라만 오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실망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몇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쥐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 방탄의 안전핀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딱 던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떳떳하게 재판받고 그래서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닌 거라면 아닌 거로 결론이 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라는 게 엄청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캥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랑캐 발언이 방탄의 역효과였다라는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이다. 어느 정도 3355 교감을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당이 입는 타격은 거의 치명적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은 차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김성혜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난 사진을 전달받고 한 반응이 오늘 여러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그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김성태 금고지기는 횡령 배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호화 도피를 도운 인물은 범인 도피 혐의, 수행비서죠. 각각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까지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김성애를 만났다라는 건 주지에 알려진 사실이지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제기된 의혹과 혐의는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경기도 의회의 거부로 못 주게 되자 쌍방울이 대신 줬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내라, 그 돈이 문제냐, 이거 내면 넌 대기업이다 라고 내도록 종용했다라는 게 의혹이고 혐의입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김성애와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난 사진을 전달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박이라는 반응이 대박. 2018년 11월 말 중국 선양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김성애가 만났죠. 그 사진을 안보수 회장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주고 방용철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 봐라, 대북 송금 과정의 전반을 생중계 보도 보고받았다라는 일종의 물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박!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라는 반응은 뭐 어떤 거에 대한 일종의 물증 내지 정황 증거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씁쓸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그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성애라고 하는 여자가 북한에서 얼마나 그 위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애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야 같이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게 김정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대박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2018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성애가 김성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왜 욕을 하고 있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김성애한테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우리가 저 경기도에서 돈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또 김성애가 그 관련해가지고 북한에서 뭐 군인들도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경기도에서 돈이 나갈 그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김성애로부터 오는 전화 같은 걸 다 차단하고 그냥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애가 김성태한테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뭐뭐뭐 해가지고 욕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 사진을 갖다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의 그 반응이 대박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선양에서 서울로 들어온 다음에 금방 그 즉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야 500만 불 좀 미안하지만 제발 이제 쌍방울이 대신 그 대납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이 11월 달에 선양 갔다가 12월 달엔 다시 중국 단둥으로 건너가가지고 리호남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쌍방울에서 500만 불 돈 주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리호남이나 김성애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돈 50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주는 500만 불하고 쌍방울이 주는 500만 불이 같지가 않을 거라고요. 이왕 받는 돈이면 경기도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아니다. 이거는 경기도 돈이 쌍방울 돈이 곧 경기도 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성애가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난하자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감쌌다라는 부분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18월 11월 말 같은 시기죠. 경기도 500만 달러 약속 안 지켰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형님을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감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자기들끼리 만난 걸 왜 이 전 부지사가 시킨 것처럼 책임 떠넘기느냐라고 부인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박이라는 반응을 했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서서 사실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됐던 북한과의 경협, 스마트팜 사업이 막혔어요. 정치적인 의회의 반대로 막혔어요.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은 해야 하는데 돈은 못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가서 김성애와 만나서 뭔가 물꼬를 트고 있어서 대박,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거 봐라, 이화영은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항변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모르지는 않았을 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이심전심의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지시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이 뭐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김성태 회장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왜 먼저 북한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 성인이 나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말하자면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고민 없이 먼저 돈을 줄게부터 얘기하니까 사실은 가불관계로 변질돼 버린 거고, 결과적으로 그 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안부수 회장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과정에 와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든지 이화영 전 지사의 문제가 입을 닫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은 이제 이화영 전 지사가 솔직하게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현실을 타개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영기 의원님, 네. 오늘 많은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쌍방울 재경팀 직원의 신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만 받아 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를 도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차량도 제공받고 기사와 기사 월급까지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5월 바로 선거운동에 투입돼야 한 그 시점에 큰 차량이 필요해서 렉서스에서 카니발로 교체까지 해줬다라는 쌍방울 관계자와 실제 운전기사의 진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왜 이 대표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한테 차도 받아 쓰고 기사도 받아 쓰고 차까지 큰 차로 교체해 줍니까?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쌍방울에 제공받은 차량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것은 확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짓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해당 지점에서 이화영 부지사께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뭐 증거가 있고 밝혀진 내용에서는 부인만 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똑바로 잡아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서울대 대자보가 붙었어요.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정순신 변호사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이기도 하죠.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며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비판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정순신 사태에 서울대는 부글부글. 버티지 말고 뭐 양식권 나가라. 입장 표명하고 항의라도 해라. 서울대 입학본부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측 온라인 여론이 많다고 쉽게 판단할 사안 아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에 있지 않았을 때 일까지 다루기는 어렵다. 서울대는 뭐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시험이 성적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학적부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 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규정 같은 것들을 입시 요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정시에서 그 몇 점을 받았는지 수능 점수 같은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감점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이제 지난번 뭐 조민 씨나 이제 그런 경우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입학 사정 서류를 위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위조나 그런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증도 논란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이 이제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순신 변호사와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라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특별히 뭐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뭐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고. 이 부분인데요. 저는 아는 사이는 아니다. 인사검증의 정무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전윤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무적인 책임만 질 게 아니고 본인이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을 굳이 법무부 안에다 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인사정보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FBI를 따라하겠다면서 미국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인사정보 관련해가지고는 법무부가 가장 잘한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렇게 검사 출신이 인사가 들어갈 때는 나는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몰랐던 것이 밝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비롯한 모든 인사정보 관할 부서를 사실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저는 이 국립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학적부에 뭐 다양한 것들이 기재돼 있지만 아무리 정시를 하더라도 학교 폭력 전과는 아니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은 입학 때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국립대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애, 시험 성적만 높은 애 이런 애들만 뽑으면 뭐하러 국립대학교 만듭니까? 저게 점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시 모집해도 면접이란 과정을 한번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면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그때 학적부라도 좀 들춰보면서 과연 우리 학교에 맞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정부적 책임 그리고 책임의식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쭉 뭐 해가지고 그냥 희생양 찾듯이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검증을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저는 결과는 똑같다고 보고 그 검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는 우르르 막 몰려가서 저기 잘못됐으니까 이거 뺏어서 절로 주자라는 처방보다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해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보고 마음에 상처 입었던 저런 학폭은
우리 사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것을 뺏어가지고 인사혁신처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인사 업무를 원래 청와대 민정실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법무부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던 것을 본인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유독 검찰 그리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수신 검사가 있던 이 인사에서 법무부가 주관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큰 문제를 저질러 놓고 이 가지고 온 거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마구잡이로 우리가 옮기자고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에가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시작이 돼서 앵커 걱정은 생방송 도중에 이 스튜디오 밖에 있는 광화문 시위의 소리가 굉장히 지금 저희는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최대한 조정은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의 방송을 청취하시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앵커가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김기현 나와 동행, 안천 김 때리기,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 이 하이라이트 대목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정말 호흡을 맞출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 지도부가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당대회 정말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산업화의 주역, 바로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합니다. 저 김기현이 오수를 살려낸 대구 경북의 종기를 더 크게 계승하겠습니다. 저 안철수의 뿌리는 경북 영주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연설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대구만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표만 바라고 가끔 서문시장에 와서 손은 들고 가는 정치인들을 보며 허전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계시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가 막아냈습니다. 그 시절 여기 있던 후보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니까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군요. 자, 박정아 딱 일주일. 의원님, 네. 딱 일주일 남았나요? 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3월 8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결선이 없다면 그날 끝나는 거니까 딱 꼬박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과반을 특정 후보가 얻는다면 결선 없이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과반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4일. 2명의 후보를 놓고 다시 그렇죠. 투표를 하는군요. 그 사이에 이제 토론을 한번 갖고 12일 날 두 후보에 대한 마지막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주일 후, 그다음 내일이 서울, 인천, 경기 마지막 합동 연설회. 그러니까 내일 예. 합동 연설회를 끝으로 해서 이제 그렇군요. ARS, 모바일 뭐 이렇게 이제 그 투표가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힘입은 김기현 의원의 모습도 봤는데요. 그러자 천하람 후보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아직 이용 가치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뽑아 먹겠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거 학폭 2차 가해, 3차 가해랑 뭐가 다릅니까? 김영주 의원님,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대상자인 나경원 의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전당대회는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 자체의 하나의 꽃이고 그 축제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리더십 하나하나 중요한 리더들이 서로 공격하고 망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것들이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사실은 가장 큰 이번 그 의문의 패배를 당한 사람이 사실 나경원 전 대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전당대회가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그동안에 노골화된 적대 감정을 좀 줄이고 좀 마지막이라도 좀 비전 중심으로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당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총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조경태 후보를 넘어서 윤상현 후보도 김기현 지지를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나연대 또 김조연대를 한 것에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저 김기현을 지지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위한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연대는 없다. 난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후보는 줄곧 김기현 후보를 비판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김기현이라면 안 뽑을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안 되고 만약에 남은 것이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다. 그러면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른바 연대를 하거나 해서 돕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연대 얘기할 때는 아니고 대선 후보 나왔다가 떨어진 뒤에도 내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도왔거든요. 모르게 남들 알게 모르게 도왔어요. 알게 모르게 돕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모르게 도우면은 아무도 모르면은 도운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알게 도와야 되는데 서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나니까 대충의 표심이 정리가 되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선거 전당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각 주자군들도 이제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이제 통합, 화합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울산 땅 말고 다른 땅도 많아 염려가 많다. 민주당에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다. 김기현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천하람 후보 간의 이 지역구를 둔 설전도, 의회 설전도 나왔는데요. 주호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의원들을 지역구를 많이 바꾸고 다 실패했습니다. 선거구를 함부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준비 안 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인식 못하고 있다고. 자, 그러자 천하람 후보는 왜 우리 당 텃밭 정치인들은 대구에 있는 팔공산만 오르느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산악인은 새로운 산에 도전하라 라며 텃밭 말고 다른 지역에 나가라, 수도권에 나와라, 험지에 나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서울 유관순 기념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분께서 김영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박보경입니다.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104년 전 오늘 2천만 민족이 모두 하나 돼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위해 만세를 외친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념식은 특별한 분이 기념식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의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념식은 16세 나이로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곳 유관순 기념관에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고 대한독립 만세와 함께 떨쳐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유관순 열사의 모교이자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과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느님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영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3.1운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깨닫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동백꽃이 만발할 때 이름 모를 당신과 나는 지나고 지난 우리가 되어 내 꽃비에 두 발 딛고 섬이 떳떳 단 곳에 눈물 고임 마저 반탄스러운 목임이지만 구름 뒤에 하늘까지 들리게끔 땅끝 넘어 땅끝까지 휘날리게 바다 건너 누군가가 우리 소리를 삼킬 때까지 자유밤을 선포할 테니 우리들야 만세 우리들야 만세 먹구름을 들고 가자 또다시 만세 무지개를 띄워 날려 다시 또 만세 발이 굴러 더 강하게 땅을 울려 더 빠르게 악한 곳에 멎은 이 땅에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게 발을 뻗어 손을 높이 들고 땅에 닿지 않는 붉은 꽃잎들이 타고 넘어 날아올라 분명히 스쳐 자유밤까지 우리들야 만세 우리들야 만세 먹구름을 들고 가자 또다시 만세 무지개를 태워 날려 다시 또 만세 적의 심장부터 바다 넘어 나까지 중부주변부터 우리 땅의 끝까지 담장 넘어 한끗도를 천창강까지 뜨거운 때나부터 조용한 어두운 밤까지 마지막 한 사람의 길 다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난 다 따를 때까지 나의 이름과 나의 주변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너네가 인정할 때까지 선열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유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잊지 않을 거고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야 만세 우리들야 만세 먹구름을 들고 가자 또다시 만세
다음은 독립선언서 낭독 순서입니다. 오늘 낭독되는 독립선언서는 3.1 정신의 가치를 나누고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군의 국민들이 독립선언서 낭독에 참여해서 선열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뮤지컬과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님, 지난해 9월 아파트 12층의 난간에 매달린 시민을 구조한 고경호 경장, 국내 최초 화재 구조 9급 화학 분야 모두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동수 소방장, 1919년 당시 천안 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목천 보통학교 독립운동가들의 후배 목천초등학교 정윤혜 학생, 그리고 영화 영웅을 제작한 감독이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후원하고 계신 윤재균 감독, 독립유공자 고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이자 독립유공자 고 이윤문 선생의 외증손녀인 강동대학교의 김희경 학생, 2021년 3.1절을 맞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태극기 광고를 게재한 기업인 신정헌님, 2022-2023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총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성적 1위로 크리스털 글로브를 차지한 박지원 선수,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 선양하고 구현해 2022년 제21회 유관순 횃불상을 수상한 이화여고 이소영 학생, 독립유공자 고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신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를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험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러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치함에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체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상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협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비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진화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반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르르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내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죽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라. 정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당한 뜻을 선언했던 선열들을 기억하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의지를 받들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독립유공자는 총 104분이며 그중 5분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독립유공자 유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김언배님입니다. 훈장증 고 김언배.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애국장 2023년 3월 1일 대통령, 딸 김종순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손화삼님입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고 손화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녀 손귀순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김학길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김학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김기평 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박승표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박승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박진서 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신영수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신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조동민 님께 수여됩니다. 이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의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 선열들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찾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곳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을 향한 의지와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기념공연 첫 번째 순서 1919 독립의 횃불을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마주했던 그날의 염원을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와 같은 16살의 선화예술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1919 독립의 횃불을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네, 3.1절 기념식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조금 전 보셨습니다. 공연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 박정하 수석 대변인, 네. 박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어요. 한미일 동맹 관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보통 대통령의 연설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8.15 기념사가 있고 3.1절 기념사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예년의 3.1절과는 달리 그 전체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걸 정리한 기념사라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과거에 침략자에서 지금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다라는 점이 아마 오늘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바탕 위에서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한일 미쓰비시 문제도 있고 그 위안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년의 기념사와는 달리 명시는 안 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기념사가라서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지난 정부 때의 한일 관계는 사실 역대 한일 관계 중에서 굉장히 냉랭한 편에 속했다면 지금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는 또 한일 관계의 어떤 해법, 한일 관계의 물꼬와 관련돼서 또 많은 기대를 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관계 개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일 관계를 또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체계 속에서 한미일 공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3.1 운동 자체가 어떤 이념적 운동이라기보다는 민족 해방 또 자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중근 열사도 하얼빈을 갔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한미일에만 할 거 아니라 3.1 운동 속에서는 중국에서 말하자면 운동했던 분들, 러시아에서 운동했던 분들 그 후손들에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각별한 관심, 보훈 그런 것들도 좀 균형 잡히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말하는 일본과 한일 관계의 어떤 복원과 한미일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한미일 동맹만 좀 가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라서 조금 저로서는 좀 아쉽게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그 3.1절 기념식 행사 저희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직접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또 3.1절 기념식 생방송 중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